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MLP, CNN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경망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가중치 매개 변수의 적절한 값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레이어, 입력층, 그다음에 출력층, 그 사이에 이제 은닉층이 있는데, 은닉층을 이제 여러 겹을 쌓아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활성함수부터 시작해서 딥러닝 모델을 우리가 짜고자 할 때, 그다음에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활성함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가 있다고 했을 때, 얘의 출력 값을 활성함수를 통과시켜서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해줄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입력 신호의 총합이 활성화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활성화 함수가. 그래서 선형 함수가 아니라 그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선형 함수, 비선형 함수가 뭐냐 하면, 선형 함수는 출력이 입력의 상수배만큼 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뭐 3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수배만큼 변하는 함수가 선형 함수고, 그러면 이제 선형이 아닌 함수 가 이제 비선형 함수겠죠. 그래서 직선 하나로는 그릴 수 없는 함수인데, 그러면 왜 선형 함수를 안 쓰고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냐 하면, 선형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층을 깊게 쌓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앞에서 이제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을 때 가운데에 은닉층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쌓아가면서 딥러닝 모델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선형 함수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 fx는 cx라는 선형 함수가 있었어요. 이제 상수배 함수죠. 그 다음에 제가 yx를 정의를 할게요. 그 fx 3개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 합성 함수를 만들어서 풀면 c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x죠. 그럼 얘는 c의 3승 x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y는 ax에서 이 a가 c의 3승으로 바뀐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그냥 레이어 하나 쌓은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층을 깊게 쌓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렐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 예시를 좀 보시면, 시그모이드, 뭐 렐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0부터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고, 수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분 결과가 간결하고 사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턴 값이 확률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석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0.5라고 나오면, 아, 이거 예측한 결과 0.5니까 반반인 확률이구나. 지금 얘도 그 확신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시그모이드를 매 레이어의 활성화 함수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기울기 소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래 그림에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여기가 입력층이고 여기가 출력층이라고 했을 때 쌓는다고 하고 여기가 은닉층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쪽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게 순전파 학습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게 역전파 학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역전파를 할 때는 이 결과값을 아웃풋 나온 것들을 막 미분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식으로 이쪽이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 미분값이 그 0에서 0.25 사이 값으로 줄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값들이 막 작은 값들이 계속 연속으로 곱해지면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라데이션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컸던 값들이 계속 작은 값으로 곱해지면 여기 가서는 거의 미미하게 영향을 못 끼친다. 미미한 영향밖에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주로 시그모이드는 이제 마지막 출력층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쓰고, 주로 이제 렐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가 이제 렐로 함수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경우에는 들어온 값 그대로 반환을 하고 0보다 작을 때는 다 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는 딱 봐도 구현하기가 매우 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 비용이 적기 때문에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렐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가 마지막 그 은닉층에서도 쓰이지만 출력층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층을 설계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 건지에 따라서 이 출력층에 사용할 활성화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류를 할 거다, 아니면 나는 회귀를 할 거다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 고양이 분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엠리스트 숫자 분류 문제가 있는데, 개 아니면 고양인지는 두 개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이진 분류 문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엠리스트는 이제 저희가 실습 때 알아볼 거지만 0부터 9인 숫자 이미지를 그 0이라는 이미지가 들었을 때 0으로 분류하는지, 이런 문제예요. 그럼 얘는 다중 분류 문제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걸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개고양이 같은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고, 엠리스트 같은 다중 분류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 가지 1, 2, 3이라는 숫자를 분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네 총합은 1이 되고요. 여기서 총합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 출력을 확률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확률로 0.7의 확률로 얘가 모델이 3이라고 예측을 했구나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문제는 이제 입력 데이터에서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 사진이 있을 때 이 인물의 체중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회귀 문제라고 하고, 이제 항등함수를 이제 그 활성함수로 사용합니다.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전파인데, 지금 여기 입력, 그다음 은닉, 출력 이렇게 층이 있을 때 정방향으로 계산하는 걸 이제 순전파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 개념은 이 순전파를 앞에서 순전파대로 학습을 거쳤어요. 그래서 은닉층을 거쳐서 얻은 결과값이 그걸 이제 또 마지막까지 그 출력층까지 거쳐서 그 활성함수까지 거친 그게 이제 예측값이 되겠죠. 그 예측값과 실제 정답값, 이 이미지는 개였어요. 개였는데 그 모델이 예측한 거는 고양이였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한 90% 확률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차이가 엄청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인데 이 로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망 학습에서 최적의 매개 변수 값을 찾기 위한 그 지표로 사용하는 게 이제 손실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자면 그 신경망을 우리가 학습시킨다는 말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개,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높은 확률로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때 이 모델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각각의 매개 변수들의 최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매개 변수를 설정을 했을 때 개고양이로 가장 높은 확률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인공지능 학습의 그 신경망 학습의 목적인 거예요. 그 최적의 매개 변수값.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우리가 뭘 보고 찾아야 되냐면, 그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그게 로스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 함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높은 정확도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 왜 정확도를 지표로 사용을 안 하고 손실 함수를 지표로 사용하나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로스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하게 되냐면, 먼저 매개 변수를 미분해가지고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기준으로 그 매개 변수 값을 갱신해 나가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갱신을 하냐면, 이제 가중치 매개 변수의 손실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면 이제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가중치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이게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값을 미세하게 내가 변화를 시켰을 때 로스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곧 이거예요.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가중치 매개 변수 값을 좀 올려왔어. 그랬더니 손실함수가 어떻게 변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서로 해서 매개 변수 값을 갱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로스 값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이걸 손실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분을 해봤더니 그 미분값이 음수가 나왔어. 이거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좀 변화시켜서 손실함수 값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음의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손실함수 값을 줄여야 되고요. 0이 나왔으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매개변수 값을 갱신을 중단한다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그럼 왜 정확도를 지표로 삼지 않고 로스로 지표를 삼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먼저 정확도를 지표로 삼으면 대부분의 미분값이 0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0은 갱신을 안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갱신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매개변수를 약간만 조정을 했을 때는 정확도가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라고 한다면 이제 100장의 훈련 데이터 중에 35장을 맞췄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35%가 되죠. 근데 정확도는 35%, 36%, 38%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변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쭈루루룩 변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핑퐁핑퐁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개변수를 한 0.0001만큼만 바꿨을 때 바로 그 정확도로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를 미세하게 바꿨을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반응이 있더라도 불연속적으로 변화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로스 함수 값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지표로 삼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지표로 삼으려는 그 기준은 매개변수의 작은 변화가 주는 것도 잘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함수를 지표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인데 역전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꾸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일단 그 순전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우리가 순전파에서 그 순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모델이 예측한 값이랑 원래 정답이랑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오차를 줄이려고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그 새로운 걸로 막 갱신하고 하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역전파가. 그러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 그 아웃풋 값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모델이 출력해낸 결과값과 그 다음에 그 원래 우리가 목표로 삼은 정답값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오차를 반대 방향으로 전파를 해서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지를 보고 이렇게 했더니 틀렸네. 이렇게 다시 개선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답하는 느낌이에요. 피드백 받는 느낌? 너 방금 이렇게 했었지? 근데 오차가 이만큼이나 나왔어. 그러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이 학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매개변수를 갱신할 때 사용하는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손실함수 값을 당연히 최대한 낮추는 매개변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오차를 사용해서 역전파를 어떤 식으로 그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할지를 이제 정하는 방법이 이제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고 이거보다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SGD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해요. 그 매개변수 그 미분을 해가지고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매개변수 값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매개변수가 가중치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학습률인데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학습률에다가 그 미분값을 곱해서 이제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값이 양수가 나오면 빼주게 되는 거고 음수가 나오면 더해주게 되는 거고 이제 그냥 단순한 방식, 딱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수식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도 문제에 따라서 비효율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나온 게 이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여기다가 관성이라는 성질을 좀 더해줘가지고 수렴 속도를 좀 더 계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가파르게 가고 있으면 거기다가 좀 더 관성을 더해줘가지고 더 빠르게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거랑 거의 이렇게만 보면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알파 V라고 해서 그 관성 역할을, 저항 역할을 해주는 값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속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크게 업데이트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멘텀은. 그 다음에 이제 아다그라드인데 이제 이전에 말씀을 드릴 게
학습률이 신경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너무 크게 되면 그 발산돼가지고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해야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너무 크면 얘가 발산을 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학습률을 감소시키는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점점 진행하면서 이 학습률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이 이제 학습률 감소 기법인데요. 이 아다그라드는 이제 그 맞춤형 하는 거예요. 그 매개 변수의 맞춤형 값을 만들어가지고 개별 매개 변수에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조정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래서 많이 갱신된 애는 좀 그 학습률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과거의 기울기들을 제곱해가지고 계속 더해 나가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또 갱신 속도가 약해지지 않겠냐 하면 이건 또 RMS 프로브로 개선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인데요. 이제 결론이에요. 얘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랑 아다그라드를 섞은 결합시킨 거고요. 그래서 학습률을 줄여나가고 속도를 계산하면서 이게 각각 이거죠. 그 학습률을 줄여나가고, 그래서 학습의 갱신 경도를 적응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편향 보정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희도 실습에서 아담 함수를 쓸 겁니다. 아담 옵티마이저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그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학습이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부터 가중치 매개 변수의 최저값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표로 삼는 게 손실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학습의 목표는 이 손실함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가중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얘를 크게 세 가지 데이터로 나눠요.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시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데 비율은 일반적으로 6대 2대 2로 나눕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뭐냐?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레이어의 층의 개수, 그러니까 레이어를 얼만큼 쌓을 건지, 아니면 그 러닝 레이트를 그 학습률을 얼만큼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배치 사이즈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내가 잘 조정했는지 그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검증 데이터 셋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다 끝나면 그 완성된 모델에 얘가 범용적으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이 학습을 할 때 이제 다발로, 배치로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치란 하나로 묶은 입력 데이터인데, 만약에 그 10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제가 학습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입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한꺼번에 50장을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엠리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의 클래스, 0부터 9까지로 해서 총 10개의 클래스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구성이 되냐면, 일단 입력 데이터는 이 50장의 이미지고 각각의 이미지 한 장의 크기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28 x 28이거든요. 엠리스트는 이렇게 생긴 거고 숫자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가 28 x 28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얘가 총 이렇게 50장씩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는 그 50장에 대한 분류 결과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소프트맥스, 다중분류니까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거 한 줄이 이미지 한 장이에요. 0번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해서 49번째 이미지까지 해서 총 50장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0부터 9라는 라벨 중에서, 그 클래스 중에서 이제 소프트맥스 출력시킨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다 합쳤을 때 1이 나올 거고요. 지금 0.8이 가장 크죠? 그럼 얘는 높은 확률로 1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줄이 이미지 한 장에 대한 분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한꺼번에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그 다발로 배치로 해가지고. 그래서 배치 처리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지 한 장당의 처리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신속적인 건데, 이제 왜냐면 한 장 한 장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오고 읽어오는 그 IO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꺼번에 읽어오면 그 데이터를 읽는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IO가 스윙이 더 적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차라리 CPU, GPU를 순수 계산을 하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대폭 빨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가 큰 배열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배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작은 배열을 여러 번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큰 배열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로 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0장이 있었다고 하면 한 번 그 배치가 총 20배치가 나오겠죠. 그 50장씩 20 묶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신경망의 학습 절차를 나타내면 이 미니 배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울기, 손실함수 구해가지고 기울기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제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게 신경망 학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각 레이어의 수, 그 다음에 배치의 크기, 매개 변수 갱신할 때 사용하는 학습률이랑 뭐 가중치 감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저희가 모델을 짜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게 모델 성능 향상과 직결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설정했는지 확인하려고 검증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해가냐면, 그 최저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략적인 범위를 설정을 해두고요. 설정을 해두고 여기서 무작위로 값을 추출해가지고 학습을 해봐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로 정확도를 평가해보고, 아 이렇게 해봤더니 정확도가 너무 낮게 나와 하면 좀 다른 걸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에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폭은 뭐냐면 만장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로 우리가 만장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만장으로 트레인이 완료된 그게 한 에폭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에폭은 한 10으로 하기도 하고 5로 하기도 하고 100으로 하기도 하고 막 50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약간 최종적인 모델을 테스트할 때, 학습시킬 때 에폭을 크게 하고, 처음에 그냥 내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할 때, 내가 잘했는지 확인할 때는 비교적 작게 설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 나온 거에 따라서 이 작업들을 반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온 애들 중에서 이제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 3번 수행하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러닝 레이트랑 손실함수랑 그다음에 레이어의 크기가 가장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보면 좀 영향이 적고요. 그래서 손실함수랑 학습률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거 레이어의 크기도 영향을 주니까 레이어를 추가해보고 제거해보고 그 다음에 정교화도 진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0배 단위로 변경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로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그재그 패턴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았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로스 값이 자꾸 조금씩만 줄어들고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트는 0.001에서 0.0001에서 0.001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인데요. 과적합, 오버피팅은 뭐냐면, 신경망이 훈련 데이터에 치우쳐서 학습이 돼서 그 외의 거에서는 제대로 성능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구체적으로까지 다 학습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해서 피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우리는 이제 범용적인 성능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적합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학습한 적 없는 데이터가 주어져도 바르게 식별을 해야 되죠. 고양이를 본 적 없는, 지금까지 학습에서 사용하지 않은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와도 고양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적합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과적합이 일어나게 되냐면,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한 경우,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경우에 과적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냐면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6, 70%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이게 과적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의 양을 일단 늘리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으면 그만큼 쉽게 그 구체적으로 막 그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정 패턴이나 노이즈까지 암기하기 때문에 과적합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늘릴수록 데이터 양을 늘릴수록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할 수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셋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데이터셋이 부족하다.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증강 같은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형해서 늘리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회전시킨다던가 노이즈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일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증식시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델의 복잡도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은닉증수나 이제 매개변수 수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중치 규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가중치 매개변수 값이 너무 큰 경우에도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손실함수 연산할 때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과적합을 막는 거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롭아웃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드롭아웃은 이제 신경망 모델이 복잡해질 때 이 가중치 규제 같은 것만으로는 과적합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드롭아웃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뉴런에 너무 의존적이게 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임의로 삭제를 해서 학습을 해요. 임의로. 그래서 임의로 삭제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삭제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모델을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시에 무작위로 골라 삭제해서 이 삭제된 뉴런은 신호 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드롭아웃 적용 안 했을 때는 모든 뉴런이 다 신호 전달을 해주는데 이렇게 X 친 애들은 드롭아웃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는 신호 전달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뉴런에 치우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모든 뉴런이 이 드롭아웃 시킨 것도 다시 활성화시켜서 테스트는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배치 정교화 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얘네는 학습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균이랑 분산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 보시듯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얘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배치 정교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분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해줘서 이제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누면 각 레이어마다 정교화해주는 레이어를 둬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중치 초기값이 원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중치 초기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피팅도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딥러닝 학습할 때 방해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인데요. 이건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델로부터 이제 데이터로부터 풍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깊어질 경우, 깊다는 의미는 이제 레이어가 많아진다는 건데 너무 깊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합 날 수도 있고 오버피팅 아니면 기울기가 소실되거나 폭주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골치 아픈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까? 하면 이게 그럴 때 등장한 게 레지듀얼 네트워크인데요. 아웃풋을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뛴 다음에 추가시키는 거예요. 레이어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앞에 어떤 레이어가 있었고 그 결과값이 있었을 때 얘를 잠깐 킵해놔요. 킵해놓고 여기 레이어를 건너뛴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결과에다가. 그러면 이제 추가 정보도 학습을 할 수 있으면서 여기 나온 그 결과값도 학습을 할 수 있으면서 이 전에 것도 좀 덜 잃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더 쉽고 빠른 학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소실되는 거나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최적화를 하는 게 어려운데 이 난이도를 좀 낮춰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실습에서 진행할 겁니다.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정보의 출입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정보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일부만 골라서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만약에 얘가 중요한 정보라면 이 곱에서 살아남아서 곱해질 수가 있고요. 그 시그모이드가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면 이렇게 살아남는 거고 안 중요한 정보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요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이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개념적인 부분을 했고 이제 간단하게 MLP랑 CNN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MLP는 리니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2개 이상의 은닉층이 필요하고요. 모든 유닛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이나 이미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경망보다는 이제 좀 더 이 MLP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시계열 데이터가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 수집된 1년에 순차적으로 정해진 데이터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나 아니면 그 연도별 특정 사건의 그런 수치 이런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로 어떤 걸 이루고자 하냐면 그런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들을 분석해서 그 규칙을 찾아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걸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P를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둘 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근데 파이토치는 좀 최근에 나왔고 비교적 그다음에 좀 유명한 딥러닝 논문들이 파이토치로 구현된 경우가 많아서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좀 파이토치보다. 그래서 자료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좀 코드가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파이토치보다. 네, 그래서 이 2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실습을 좀 둘 다 섞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파이토치로 MLP 모델을 짠 거예요. 왼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텐서플로우로 MLP 모델을 짠 건데 문법이 아주 살짝 달라요. 그래서 파이썬 기반이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MLP가 멀티 리니어 퍼셉트론이잖아요. 멀티 리니어. 네, 그래서 이제 리니어를 이렇게 쌓는 거고요. 이제 활성함수로 렐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784개가 입력이 돼서 아웃풋은 256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를 쌓는 거고요. 마지막에 얘가 지금 엠리스트 문제거든요. 엠리스트 분류 문제라서 10개로 분류시킬 거 아니에요, 클래스. 그래서 마지막에 10개짜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텐서플로우로 정의했을 때는 일단 그 엠리스트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번 펼쳐줘야 돼요. 여기 어디지? 그 파이토치에서는 이 전 모델 짜기 전에 그 2차원짜리 이미지를 1차원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델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건데 28x28짜리 쉐입이 들어갔을 때 얘를 일렬로 펼쳐줘라. 그러면 이제 이거 2개 곱하면 이게 784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784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써준 건데 지금 이 얘기가 살짝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CNN 설명을 들으실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펼쳐준 다음에 얘를 이제 128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렐로 활성함수 시키고 그 다음에 10개로 줄여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라. 이건 왜 소프트맥스를 썼냐면 다중 분류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NN 모델인데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줄여서 C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이미지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계열은 1차원,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2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컨볼루션, 풀링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이쪽 그림을 좀 보시면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풀링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게 커널,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네로 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특징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그
출력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특징을 추출시키고 강화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지금 과정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기 장수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채널 수는 늘려서 정보를 순실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완하고 이런 역할이 수행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CN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코드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드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왜 MLP 같은 모델도 있는데 CNN이 필요할까? 왜 그럼 CNN은 특히 이미지에서 좀 더 그런 강점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MLP 방식으로 만약에 이미지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숫자 2라는 이미지예요. 이게 예를 들어 28x 28짜리 이미지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펼쳤어요. 그러면 그 MLP는 무조건 1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펼쳐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쉐입을 바꾼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다 일렬로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얘는 숫자 2잖아요. 근데 이 리쉐입된 모습을 봤을 때, 얘가 숫자 2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걸 가지고 학습하는데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엠리스트는 워낙 단순해서 그래도 성능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좀 더 우리가 사람 얼굴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이미지가 좀 더 정교해질수록 이제 MLP는 성능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MLP는 각각의 픽셀을 이미지의 특징으로 이 픽셀 하나하나를 이미지의 특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에 존재하는 이런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정보들을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라는 애는 막 이쪽 지역 이쪽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굴곡지고 막 이런 게 이구나라는 그런 정보들 공간적인 정보를 아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MLP 방식의 문제점은 1차원으로 변형된 데이터로는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게 문제점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의 특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원 데이터로는 이미지를 쉽게 구분하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CNN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게 각각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MLP를 얘네로 학습을 시켰어요. 숫자 2를. 그래서 MLP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흰색을 가진 이런 패턴을 가진 애들이 숫자 2구나 라고 학습을 했다고 봅시다. 근데 만약에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이런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 2를 앞으로 한 칸 땡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거 없이 얘는 숫자 2거든요. 근데 이걸 또 리쉐입 해가지고 펼치면 얘네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얘가 봤을 땐 여기에 이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패턴이 없네? 패턴이 겹치는 애들이 좀 별로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가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MLP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되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는 MLP가 아니라 우리가 2차원 데이터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CNN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미지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숫자 0은 이제 검정색을 의미하고요. 이게 흑백 이미지거든요. 엠리스트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흑백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하얀색은 255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학습을 할 때 모양이랑 색을 같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모양으로만 특징을 추출했을 때 숫자 색깔이 달라지면 다른 데이터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과 숫자의 그 색을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풋 이미지 숫자 2가 이렇게 하얀색은 255, 검정색은 0으로 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필터는 얘를 특징을 지역적으로 학습하는 그 역할을 해준 애가 필터예요. 그래서 이 필터는 여기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면서 겹치는 게 있는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쪽만 볼게요. 이쪽만 보면 0이랑 255가 겹쳐지겠죠? 겹쳐지면 곱해요.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이 255랑 255랑 곱해서 더하고 0이랑 0이랑 곱해서 더하고 000이랑 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이쪽 한 칸을 얘랑 연산한 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칸 계산해서 여기다 적고요. 이렇게 되면 5x5에서 4x4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피처 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 칸씩 띄면
이거를 스트라이드를 간격이라고 해요. 여기 뛰는 간격을. 그래서 이걸 1로 설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2로 설정해 놓으면 2칸씩 뛰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피처맵에서 숫자가 크다는 의미는 이 영역에 내가 찾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숫자가 적으면 그 특징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채널은, 이제 컬러 이미지는 3개의 채널, RGB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흑백 이미지는 1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는 우리가 그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공용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적혀있던 255, 255, 0, 0 이런 게 필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커널은 약간 비슷한데 이 이미지 위를 돌아다니는 2차원 행렬, 이 행렬을 커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RGB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순회할 건데 그 여기 이 적혀있는 이 파라미터는 값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이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총 3개의 커널이 RGB를 돌아다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널이랑 필터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입력 데이터를 순회하는 간격이라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은 그 2차원의 입력 데이터랑 2차원의 입력 데이터랑 이 필터의 합성곱 연산을 시킨 게 이제 그 피처맵이 연산 결과에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합성곱 연산시키는 걸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이랑 제로 패딩이 있는데, 맥스 풀링, 그러니까 풀링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주로 맥스 풀링을 많이 써요. 이제 맥스 풀링은 어떤 거냐면 이런 피처맵이 있었어요. 이런 피처맵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그 커널의 사이즈가 2x2인 경우인데 이렇게 그러면 해가지고 여기서 크게 4개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중에 최대값을 적고 여기 중에 최대값을 적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맥스 풀링 기법이에요. 얘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주고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 속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과적합이 일어나는 걸 이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맥스 풀링 기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제로 패딩은 뭐냐면 저희가 피처맵을 이렇게 아까 5x5에서 4x4가 되잖아요.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에 그 크기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려고 이제 제로로 패딩을 0으로 이제 쌓아줍니다. 그래서 이 제로 패딩을 하면 정보들이 손실되는 게 줄어들고요. 이미지 외곽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제로 패딩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필터가 여기를 순회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밖에 못 돌잖아요. 패딩이 없었으면. 근데 여기까지 순회를 해서 아 여기가 겹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보시면 지금 이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GIF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스트라이드가 1인 상태죠. 그다음 커널 크기는 3x3 해서 총 9칸씩 해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코드로 보시면 지금 네.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짧게 간단하게 한 레이어만 갖고 온 거거든요. 컨볼루션 레이어 쌓고요. 그다음에 렐로, 그다음에 맥스 플링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커널 사이즈는 2로 줬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커널 사이즈 여기서 하나씩 가져온다. 이게 커널 사이즈 2x2인 상황이고 스트라이드는 2 여기서가 이거죠. 스트라이드가 2 여기서 하나 얻고 그다음에 2칸 띄어서 여기서 하나 얻고 이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아까 배치 정규화 한다고 했죠. 그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배치 정규화도 레이어 사이에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N을 파이토치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게 입력 채널이고 이게 출력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이 흑백 이미지가 주어졌으니까 채널이 1로 들어왔는데 제가 32로 늘려준 거고요. 아까 그 채널을 늘리면서 정보 손실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32에서 또 뒤에 다음 레이어에서는 64로 올려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뭐 커널 사이즈는 3이고 스트라이드는 1이고 그다음 패딩도 1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얘랑 거의 문법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컨볼루션 레이어 쌓고 활성함수 렐로고 그다음 입력은 28 x 28에다가 1 채널짜리 들어온다 라는 거 맥스 풀링 2 x 2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또 64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64하고 얘는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레이어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이번엔 똑같았어요.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64로 쌓아주고 그 다음에 플래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CNN이 앞부분에서는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엔 이미지 분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선 분류가 진행되거든요. 분류를 하려면 한 번 또 펼쳐줘야 돼요. 우리가 MLP에서 마지막에 그 댄스 레이어가 여기서는 이 댄스 레이어였잖아요. 이 댄스 레이어가 여기 리니어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그 문법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댄스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ML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펼친 다음에 그 댄스 레이어 쌓아주고 그래서 64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개 분류하는 거니까 소프트맥스 통과시켜서 10개로 줄여준다. 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